서울의 하늘에서는 빗줄기가 하염없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심의 네온사인들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번지며 흐릿한 빛을 만들어내던 그 밤, 한 대의 고급 외제차가 신호등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 안에는 강그룹의 젊은 회장 이현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38배 나이에 대기업을 이끌고 있는 그는 차가운 표정으로 손에 들린 서류를 찢어 던졌습니다. 백지처럼 하얗던 계약서는 순식간에 갈기갈기 찢겨나가 차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는 10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프로젝트의 성공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가장 신뢰했던 사업 파트너가 경쟁사로 넘어가면서 프로젝트는 무산되었고, 그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강그룹의 주가는 급격히 폭락했습니다. 현우의 휴대폰 화면에는 끊임없이 기자들의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배신당한 천재 경영인, 강그룹 후계자의 몰락, 신뢰의 붕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그의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문장들은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그의 가슴을 베어냈어요. 조용한 차 안에서 현우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세상은 돈으로만 움직이는 거야.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깊은 공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연회장에서 늘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던 그였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외로워 보였어요. 신호등의 붉은 빛이 차창에 반사되어 그의 얼굴을 물들였습니다. 현우가 차창 밖으로 시선을 돌렸을 때 길 한쪽에 쓰러진 노숙자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비닐을 덮은 박스 위에 젖은 신문지가 널려 있었고, 그 위로 몸을 웅크린 한 노인이 비를 맞으며 누워 있었어요. 잠시 망설이던 현우가 기사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 사람 구급차 불러. 기사의 손이 핸들 위에서 멈칫했습니다. 룸미러를 통해 현우를 바라보던 기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비 맞은 노숙자까지 신경 쓰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부르라니까. 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기사가 전화기에 손을 뻗기도 전에 길가에 쓰러져 있던 노인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노인은 젖은 손으로 자신이 입고 있던 낡은 외투를 조심스럽게 벗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비를 맞으며 차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현우가 당황해서 차문을 열려는 순간 노인이 그 외투를 현우의 어깨 위에 살며시 올려놓았습니다. 해진 천의 감촉이 그의 어깨에 전해졌어요. 젊은이, 이 밤은 춥잖나. 노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현우는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서며 외투를 벗어냈어요. 비에 젖어 축축한 낡은 천이 그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옷이 더러워지잖아요. 하지만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잔잔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괜찮네. 난 추위엔 익숙해서. 그리고는 천천히 몸을 돌려 빗속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낡은 코트의 끝자락이 비에 젖어 무겁게 흔들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현우는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걸음걸이, 그 굽은 어깨의 선이 묘하게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어린 시절의 희미한 기억 한 조각이 갑자기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어요. 현우야, 감기 걸리지 않게 외투 꼭 챙겨. 심장이 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현우는 무의식 중에 입술을 깨물었어요. 하지만 곧 이성이 그 생각을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었어요. 친아버지 이태성은 20년 전 가족을 버리고 떠났으니까요. 현우는 차문을 닫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착각이야. 그냥 착각일 뿐이야.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엔진 소리보다 더 크게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뒷좌석 옆에 놓인 그 외투를 바라보았어요. 비에 젖어 축축한 천에서는 묘한 향기가 났습니다. 가난하지만 따뜻한 그 무언가가 담긴 향기였어요. 다음 날 아침 현우의 비서는 조심스럽게 그의 집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는 깨끗하게 세탁된 낡은 외투가 들려 있었어요. 비서는 책상 앞에 서서 외투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어제 차 안에 두고 가신 옷입니다. 현우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그게 왜 여기 있어? 어젯밤 경비실에 노숙자분이 맡기고 가셨답니다. 그런데 주머니에 이것이 들어있더군요. 비서가 내민 것은 오래되어 색이 바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현우는 무심코 사진을 받아들었다가 순간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와 여인, 그리고 어린아이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현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얼굴, 그 미소, 그 눈빛은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친아버지 이태성과 너무나도 똑같았어요. 현우가 5살 때까지 함께 살았던,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그 사람이었습니다. 현우는 사진을 들고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비서는 그의 창백해진 얼굴을 보며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감히 묻지 못했어요. 현우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진을 가슴에 꽉 쥔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펜트하우스의 넓은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이태성이 떠난 후 3년 만에 강그룹 회장 강석진과 재혼했습니다. 강석진은 현우를 친자식처럼 사랑하며 키웠고 현우는 강그룹의 후계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현우는 늘 마음 한구석에 친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노인이 정말 아버지라면 현우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운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그는 단호하게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만 했어요.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어제 그 사람을 찾아. 이름도 행방도 상관없어. 서울의 모든 쉼터를 뒤져서라도 반드시 찾아내. 비서는 놀란 표정으로 현우를 바라보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그날부터 현우는 회사 업무는 뒤로 한 채 오직 그 노인을 찾는 일에만 몰두했어요. 며칠 동안 서울의 거리와 노숙자 쉼터를 샅샅이 뒤졌지만 노인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현우는 점점 더 조급해졌습니다. 밤마다 그 노인의 뒷모습이 꿈에 나타났고 아침이 되면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곤 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비서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습니다. 서울시에 등록된 노숙자 명단 전부 확보해 관련 기관에 협조 요청하고 필요하면 기부금 명목으로 얼마든지 지원해. 하루가 다 지나서야 드디어 한 장의 사진이 이메일로 도착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간단한 설명이 적혀 있었어요. 희망의 집 무료급식소 자원봉사자 이태성. 그 이름을 본 순간 현우의 손끝이 다시 한번 떨렸습니다. 이태성. 내 친아버지의 이름이야. 현우는 재킷을 집어들고 곧장 희망의 집 무료급식소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빌딩가를 벗어나 오래된 주택가 골목 안쪽에 위치한 그곳은 초라하고 낡았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곳이었어요. 급식소 문을 열고 들어서자 국 끓는 냄새와 함께
봉사자들의 분주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실례합니다. 이태성이라는 분을 찾고 있는데요. 현우의 말에 앞치마를 두른 중년 여성 봉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현우의 고급스러운 옷차림을 보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 태성 어르신 말씀이시군요. 매일 새벽마다 여기 오셔서 국을 나르시고 설거지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에 대해 더 아시는 게 있나요? 봉사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는 모르지만 젊을 때 사업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느 대기업 때문에 회사가 부도나셨다더군요. 그 후로 가족들과 연락이 끊겼다고 하시더라고요. 현우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친아버지가 무책임하게 가족을 버리고 도망쳤다고만 생각했었어요. 어머니도 그렇게 말했고 양아버지 강석진도 이태성을 무능한 사람으로만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던 것 같았어요. 현우는 급식소 벽에 걸린 낡은 국자들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친아버지는 이곳에서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왔을까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가슴에 묻은 채 하루하루 다른 이들에게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나눠주며 속죄하듯 살아온 것은 아닐까요? 아버지, 왜 우리한테 돌아오지 않으신 거예요? 현우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봉사자는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은 것을 느끼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어르신과 아는 사이신가요?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친아버지일지도 모릅니다. 봉사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우는 명함을 꺼내 건네며 부탁했어요. 태성 어르신이 오시면 제게 꼭 연락 주시겠습니까? 꼭 뵙고 싶습니다. 봉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명함을 받았습니다. 현우는 급식소를 나와 차에 올라탔지만 쉽게 시동을 걸지 못했어요. 핸들을 꽉 쥔 손에서 땀이 배어나왔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친아버지의 흔적 앞에서 그는 어린아이처럼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오래된 가족사진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앨범 속에는 어린 현우와 친아버지 이태성 그리고 어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남아 있었어요. 행복했던 그 시절의 기억이 조각조각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왜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저를 잊으신 건가요? 현우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긴 밤을 보냈습니다. 현우는 집무실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는 비서를 불러 지시를 내렸습니다. 강그룹의 20년 전 거래 기록을 전부 찾아. 특히 부도가 났던 하청업체 관련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해. 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 수집에 착수했습니다. 며칠 동안 현우는 밤을 새워가며 오래된 회사 서류들을 뒤졌어요. 먼지 쌓인 파일 상자들이 집무실 한쪽에 쌓여갔고 책상 위에는 황색으로 변한 문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20년 전의 신문 기사들도 함께 출력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경제면 한 구석에 작게 실린 기사 하나가 그의 눈에 들어왔어요. 강그룹 납품 대금 미지급 파문, 협력업체 줄도산 위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어 내려가던 현우의 손이 어느 순간 멈춰섰습니다. 태성산업 대표 이태성 씨는 강그룹으로부터 받지 못한 20억 원 규모의 납품 대금으로 인해 회사가 부도 처리되었으며 개인 보증을 선 부채까지 포함해 총 50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다. 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그는 다른 서류들을 더욱 급하게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 납품 확인서, 대금 지급 내역서들이 하나둘씩
그의 손에 들려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문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납품 대금 지급 보류 결제 서류였어요. 서류의 맨 아래에는 당시 강그룹 회장이었던 강석진, 즉 현우의 양아버지의 서명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현우는 그 서명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양아버지가 친아버지의 인생을 무너뜨린 거였어? 현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니 당시 강그룹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었고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수십 개의 하청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연기했던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중 태성산업은 강그룹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았기 때문에 즉각 부도로 이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강석진이 이태성의 회사를 부도내고 나서 불과 3년 후에 이태성의 전 부인과 재혼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현우는 기록을 보며 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석진은 의도적으로 이태성을 파산시켰고 그 빈자리를 차지했던 것입니다. 현우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존경하고 따랐던 양아버지가 친아버지의 인생을 무너뜨린 장본인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진 부와 명예 속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 채 성장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친아버지는 우리 곁을 떠나셨던 거구나. 현우는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태성은 5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빚을 지게 되었고 그 빚쟁이들로부터 가족을 지키기 위해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고 떠났던 것이에요. 그리고 전 부인은 살아남기 위해 강석진과 재혼을 선택했고 어린 현우는 강그룹의 후계자로 자라났습니다. 현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20년 동안 친아버지는 혼자서 그 고통을 감내하며 거리에서 살아왔던 거예요. 아들이 화려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나타나면 그 삶에 상처가 될까봐 멀리서만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날 밤 현우는 펜트하우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빛 아래 얼마나 많은 어둠과 상처가 숨어 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친아버지의 희생과 고통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이었던 걸까? 현우는 자신에게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강그룹 회장이라는 화려한 타이틀, 수천억 원의 재산,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이전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회사의 재무팀 전체를 소집했습니다. 임원들은 갑작스러운 회의 소집에 당황스러워했지만 현우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는 긴장한 채 자리에 앉았어요. 현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강그룹의 모든 계좌와 자산 내역을 전면 재검토합니다. 협력업체에 대한 미지급금이 있다면 즉시 지급하고 부당하게 낮춘 단가가 있다면 정상화하세요. 임원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CFO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그렇게 하시면 당장 분기 실적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관없어. 우리가 벌어들인 돈이 누군가의 눈물 위에 쌓인 거라면 그건 진짜 우리 것이 아니니까. 현우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임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혹스러워했지만 회장의 결의에 찬 눈빛 앞에서 아무도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혼자 집무실에 남아 강그룹의 모든 금융 자산을 열람했습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천문학적인 숫자들이 이제는 자랑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끄러웠습니다.
그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사회환원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문서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강그룹 자산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되돌려주는 계획이었어요. 노숙자 쉼터 지원, 중소기업 경영 안정 기금, 부도로 고통받는 가정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20년 전 강그룹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협력업체들에 대한 보상 계획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이건 속죄야. 친아버지를 위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현우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유리창을 타고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는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태성을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급식소 봉사자로부터는 아직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현우는 매일 휴대폰을 확인하며 그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어요. 과연 친아버지는 자신을 용서해 주실까요? 강그룹 회장이 된 아들을 보며 배신감을 느끼지는 않으실까요? 현우는 책상 서랍에서 그 오래된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행복했던 가족의 모습이 담긴 그 사진 속에서 이태성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현우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반드시 찾아뵙겠습니다. 며칠 후 현우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이 진실을 간직할 수 없었어요. 비서에게 긴급 기자회견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그룹 본사 대회의실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현우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결의가 동시에 서려 있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선 것은 한 가지 중요한 발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부로 강그룹 자산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고 과거 우리 그룹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협력업체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회의장이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플래시 세례가 더욱 거세졌고 여기저기서 질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고 물었어요. 이현우 회장님, 갑작스러운 결정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그는 마이크를 꽉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 한 노인이 제게 한 벌의 외투를 덮어주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쓰러져 있던 그분은 자신의 유일한 외투를 벗어 저에게 건네셨어요. 기자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제 친아버지였습니다. 순간 회의장은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현우는 주머니에서 그 오래된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20년 전 행복했던 가족의 모습이 담긴 그 사진을 말이에요. 20년 전, 강그룹은 태성산업이라는 협력업체에 대한 납품 대금 지급을 보류했습니다. 그로 인해 태성산업은 부도났고 대표였던 이태성 씨는 50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어요. 현우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실했어요. 그는 2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을, 강그룹이 저질렀던 과오를, 그리고 자신의 친아버지가 그 희생자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담담하게 전했습니다. 이태성 씨는 제 친아버지입니다. 그분은 가족을 빚쟁이들로부터 지키기 위해 홀로 모든 것을 짊어지고 떠나셨어요. 그리고 저는 친아버지를 파산시킨 기업의 후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자들 중 몇몇은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현우의 고백은
단순한 기업의 사회 환원 발표가 아니었어요. 한 인간의 참회이자 잃어버린 가족을 향한 애절한 외침이었습니다. 현우는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돈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 벌의 낡은 외투가 제게 가르쳐 준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의 가치였어요. 아버지, 이제야 찾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바로 그때 현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희망의 집 급식소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현우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회장님, 이태성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응급차로 병원으로 이송 중이에요. 현우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손에서 마이크가 떨어졌고 기자회견장의 소란스러운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단상에서 뛰어내려 회의장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비서와 경호원들이 황급히 그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어느 병원입니까? 지금 당장 알려주세요. 현우는 차에 오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기사는 급하게 시동을 걸었고 차는 빠르게 병원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어요. 창밖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지만 현우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은 차갑게 식어갔어요. 제발 무사하시길. 현우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신을 믿지 않던 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간절히 빌었어요. 이제 막 찾은 친아버지를 이렇게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차는 신호를 무시하고 달렸고 경호 차량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30분이 영원처럼 느껴진 끝에 차는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우는 차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문을 열고 뛰쳐나갔어요. 응급실 복도를 달려 들어가니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에게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이태성 환자분 어디 계십니까? 간호사는 현우를 보고 잠시 놀랐지만 곧 중환자실 쪽을 가리켰습니다. 현우는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서 급식소 봉사자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우를 보고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회장님, 어르신께서 급식소에서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셨습니다. 심장마비 증세라고 하더군요. 현우는 중환자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투명한 유리 너머로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누워있는 노인의 모습이 보였어요. 바로 그 노인, 빗속에서 자신에게 외투를 덮어주었던 그 사람, 친아버지 이태성이었습니다.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의사가 밖으로 나오자 현우는 급하게 다가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환자분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정지였고 다행히 소생시키긴 했지만 예후가 불투명해요. 뭐든 해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을 불러주세요. 현우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표정은 어두웠어요. 현우는 중환자실 유리창에 손을 대고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침대 위의 친아버지는 너무나 작고 약해 보였어요. 아버지, 제발 눈 떠주세요. 제가 이제야 왔어요. 현우는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습니다. 강그룹의 젊은 회장이라는 타이틀, 수천억 원의 재산, 그 모든 것이 이 순간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그저 친아버지를 살릴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한참 후 중환자실 안에서 희미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태성의 손가락이 조금 움직였어요. 현우는 눈물을 닦고 더욱 유리창에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이태성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눈이 가늘게 떠졌습니다.
흐릿한 시선이 창밖의 현우를 향했어요. 이태성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현우는 그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어요. 현우야. 현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가려 했지만 간호사가 막아섰어요. 중환자실은 면회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현우는 유리창 너머로 친아버지를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현우예요. 조금만 버티세요. 제가 꼭 살려드릴게요. 며칠이 지났지만 이태성의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병원을 떠나지 않고 중환자실 밖 대기실에서 밤을 지새웠어요. 고급 양복 대신 평범한 셔츠 차림의 그는 지친 얼굴로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의료진은 최선을 다했지만 환자의 몸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심장은 간신히 뛰고 있었지만 다른 장기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특히 간 기능 수치가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현우를 조용히 불러 복도 한쪽으로 갔습니다. 회장님, 환자분의 간 기능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며칠 안에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오랜 영양실조와 과로로 인해 간이 이미 상당 부분 손상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현우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물었어요. 방법이 없습니까? 간 이식 수술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환자분의 나이가 60이 넘으셨고 현재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이식 수술 자체가 큰 위험을 동반해요. 그럼 이식을 받으면 살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는 의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간을 쓰세요. 지금 당장 검사 절차를 시작해 주십시오. 의사는 놀란 표정으로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간 이식은 생체 기증자에게도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 수술이었어요. 특히 현우처럼 건강한 젊은이가 노인에게 간을 기증하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신중해야 할 결정이었습니다. 회장님, 생각을 다시 하십시오. 생체간 이식 수술은 기증자에게도 큰 부담이 됩니다. 회복 기간도 길고 합병증의 위험도 있어요. 그리고 수술 성공률도. 하지만 현우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중환자실 안의 친아버지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아버지는 제 목숨보다 소중하니까요. 20년 동안 혼자 고통받으신 분이에요.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지킬 차례입니다. 의사는 현우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곧 조직 적합성 검사와 각종 정밀 검진이 시작되었어요. 다행히도 현우와 이태성은 혈액형이 같았고 조직 적합성 검사 결과도 좋게 나왔습니다. 의료진은 신속하게 수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수술 전날 밤 현우는 병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는 도심의 풍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빛 아래에는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현우가 서명해야 할 회사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현우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다 정리해. 내일 수술이 끝날 때까지 회사 일은 부회장에게 맡기고, 그리고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유언장대로 진행해. 회장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비서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확신하는 선택이야. 두렵지 않아. 수술 당일 아침
현우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이상하게 평온한 마음을 느꼈어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마음의 짐이 내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실 앞 대기실에는 급식소 봉사자들과 회사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현우를 바라보았어요. 현우는 그들에게 손을 흔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수술은 예상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2개의 수술실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복잡한 과정이었어요. 한쪽에서는 현우의 간 일부를 적출하고 다른 쪽에서는 이태성의 손상된 간을 제거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의료진은 긴장감 속에서 한치의 실수도 없이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대기실의 시간은 너무나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비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손을 모았어요. 신을 믿지 않던 그도 이 순간만큼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급식소 봉사자들도 조용히 눈을 감고 2 사람의 무사함을 빌었습니다. 7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이가 마스크를 벗으며 밖으로 나왔어요. 대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의사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2분 모두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태성 환자분은 이식받은 간이 잘 기능하고 있고 활력 징후도 안정적이에요. 대기실에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곧 표정을 다시 진지하게 만들며 덧붙였어요. 다만 이현우 회장님은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체력 소모가 상당했기 때문에 회복이 조금 더딜 수 있어요. 지켜봐야 합니다. 비서의 얼굴이 다시 창백해졌지만 의사는 괜찮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곧 2 사람 모두 회복실로 옮겨졌어요. 이태성은 서서히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고 의료진은 그의 활력 징후를 면밀히 모니터링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침대 옆 모니터에는 그의 심박수와 혈압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수치들은 모두 정상 범위였지만 그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비서는 밤새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새벽 3시쯤 현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비서는 그 작은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급히 간호사를 불렀어요. 의료진이 달려와 현우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현우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들리십니까? 간호사의 목소리에 현우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가 천천히 선명해졌어요. 천장의 하얀 조명이 눈에 들어왔고 주변의 소리들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마른 입술을 움직이며 힘겹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괜찮으세요? 간호사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의 입가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어요. 그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됐다. 이제 다 됐어.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비서는 현우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복도 너머 다른 회복실에서는 이태성이 천천히 의식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따뜻한 봄 햇살이 병실 커튼 사이로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창가에는 이태성이 앉아 있었고 그의 옆에는 회복 중인 현우가 침대에 기대어 있었어요. 2 사람은 말없이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아버지를 닮은 아들이 된 것 같네요. 현우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이태성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견우야, 부자가 되는 건 죄가 아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는 건 죄란다. 그걸 이제 알았구나.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진정한 부자가 되었어요. 며칠 후 현우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한 일은 새로운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태성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이 재단은 재벌의 이름이 아닌 친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시작되었어요. 재단의 목적은 빚으로 고통받는 가정을 돕고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쉼터를 제공하며 부도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기증식 날 현우는 단상에 올라 모인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옆에는 건강을 되찾은 이태성이 서 있었어요. 현우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추운 이들이 많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덮어주신 외투처럼 이제 제가 그들에게 따뜻함을 나누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현우는 하늘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제야 진짜 회장이 아닌 진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희망의 집 무료급식소를 찾았습니다. 20년 만에 친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국을 나르며 봉사를 했어요. 낡은 국자를 들고 있는 현우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게 한 벌의 외투가 두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의 가치를, 진정한 부의 의미를, 그리고 사랑의 힘을 깨닫게 해준 기적 같은 이야기였어요. 현우는 이제 매일 아침 친아버지와 함께 급식소에 나갔고 저녁에는 재단 일을 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강그룹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성장했습니다. 협력업체와 상생하고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며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으로 변화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벌의 외투를 잊지 않는 회장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